지난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덴벨레와 바르콜라 이 좌우 측면에서 너무 볼을 많이 빼앗기고 턴오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덴벨레가 지난 경기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 그러니까 뭐 경합하는 상황에서 볼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드리블을 할 때 볼을 소유했을 때 빼앗기는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횟수가 26번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횟수였는데 팀에서 공격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덴벨레가 저렇게 볼을 많이 뺏기고, 그리고 덴벨레를 거쳐서 나가는 볼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다시 볼을 빼앗겨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적인 틀 자체가 좌우 측면 공격수들에게 다소 의존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 이 세 명의 선수가 3백을 만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형태죠. 그런데 하키미도 직선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처럼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고요, 바르콜라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도 에메리와 네베스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면 지난 경기 기준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하키미,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파비안, 이강인, 하키미를 따라서 약간 가운데로 쏠릴 때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측면에서 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서 돌파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덴벨레가 빠져 있고요, 왼쪽에 바르콜라가 빠져 있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하키미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번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에메리가 올라가면서 중앙 지역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좌우 측면에는 2명의 선수가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덴벨레가 1대1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덴벨레의 1대1 돌파 혹은 반대편에서 바르콜라의 1대1 돌파, 이것을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제 이강인, 에메리, 그리고 지난 경기 기준으로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네베스, 하키미까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칭 플레이가 되면서 중앙에서 혼란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는 건데, 일단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기본적으로는 턴오버도 많고요, 마무리적인 능력에서 약간은 적극성이 부족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플레이도 좀 많이 나오죠. 이거는 덴벨레가 늘상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부터 지적받았던 장면인데 이 장면이 가장 문제였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인트호벤의 수비수가 볼을 걷어냈는데 이 걷어낸 볼이 잘못 떨어지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에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인트호벤의 수비수는 후방에서 볼을 걷어냈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장면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오프사이드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 볼이 뒤로 흐르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덴벨레가 비교적 압박을 안 받는 거의 1대1 찬스와 가까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본인이 볼을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볼이 한 번 바운드가 되면서 떨어질 때 볼을 컨트롤하지 않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조금 무모하게 슈팅을 해요. 이 장면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볼을 컨트롤한 다음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모하게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다 보니까 볼이 어이없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사실은 덴벨레가 늘상 결정적인 찬스에서 너무 무모한 슈팅을 하거나 약간은 성의 없는 슈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멘데스가 절묘하게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로 패스를 보내줬고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이 장면에서 덴벨레가 잘 뛰어들어가긴 했는데 뛰어들어가서 이 앞쪽 공간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대를 맞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마무리적인 형태도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좋지 않았었고, 이거는 반대로 이제 바르콜라의 움직임인데 이 장면은 앞쪽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패스가 들어갈 때 바르콜라가 절묘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움직임 자체는 좋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르콜라가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똑같은 장면인데 이 장면도 이번에는 이강인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 만들 때 똑같이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바르콜라가 뛰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완벽하게 바르콜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데 여기서도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좌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운데 있는 이제 뭐 무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하무스는 부상, 무안이는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톱을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긴 공간으로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침투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패턴에서 바르콜라나 덴벨레가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시즌은 음바페라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결정 지어주는 자원이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음바페가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결정 지어주는 플레이가 매우 부족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아주 공격적인 압박을 앞쪽에서부터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당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처럼 개인 능력이 좋은 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요 1대1 상황에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아서 1대1 탈압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탈압박이 되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온다는 건데 여기서도 덴벨레와 바르콜라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부족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바르콜라나 덴벨레가 내려가서 볼을 받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상대가 거칠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달려들어오는 움직임에 덴벨레나 바르콜라도 대응을 해서 확실하게 적극성을 좀 띄워주면서 내려가서 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은 설렁설렁 내려오다가 패스가 본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인터셉트를 당하는 장면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내려오고 있고 아인트호벤이 달려들면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보면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계속 앞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수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르콜라가 볼을 받을 때 한 번만 벗겨내는 데 성공하면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저돌적인 압박에 대응을 못해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죠. 그리고 둘러싸이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오히려 아인트호벤이 공격권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이번에는 덴벨레의 장면인데 이 장면도 아인트호벤이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나룸마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덴벨레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넘어올 때 상대 수비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 덴벨레는 순간적으로 약간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앞쪽에서 차단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인트호벤의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실제로 실점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거든요. 덴벨레뿐만 아니라 뭐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었던 에메리도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덴벨레에게 패스가 갔거든요. 근데 덴벨레가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약간 기다리다가 여기서도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먼저 달려나와서 요 앞쪽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끊다 보니까 아인트호벤의 결정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아인트호벤이 볼을 잡은 다음에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뺏기는 순간 역동작에 파리 생제르맹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인트호벤이 공격권을 가졌을 때 순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여기서 쉽게 밀고 들어가면서 노아랑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달라붙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받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뒷공간으로 패스. 이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도 뒷공간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어요. 덴벨레가 혹은 뭐 다른 선수들이 이강인이든 뭐 하킴이든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탈압박 한 번만 되면 아인트호벤이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덴벨레나 바르콜라가 약간의 적극성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기서 볼을 빼앗겨서 턴오버가 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덴벨레나 바르콜라가 사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 측면 지역에 사실은 이강인 같은 선수가 배치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덴벨레 대신 배치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볼 소유가 가능하고 오히려 하키미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하키미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 역할을 오히려 더 잘 안정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턴오버가 줄어들면 파리 생제르맹도 공격하기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도 뭔가 이 덴벨레의 플레이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덴벨레를 제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부진 자체가 9번 공격수가 부족한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측면 공격수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 상황에서 측면 공격수의 부진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기용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덴벨레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덴벨레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덴벨레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